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15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에서 친일과 관련한 내용이 축소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의 교과서가 승인되도록 밀어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부가 허위 보도라며 발끈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시간에 이와 관련된 기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외압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됩니다. 정부 여당은 채택 철회 과정에 마녀 사냥식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교육계와 야당에서는 부실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왜곡과 부실의 결정판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외압일까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철회한 경기도 내 고등학교 7곳 가운데 6곳에서 진짜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전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등이 머물던 민주노총 건물을 나서서 대기 중이던 경찰차에 스스로 오르기까지 단 몇 분이면 끝날 일이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에 경찰 병력을 투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철도 민영화 문제는 어찌 되는 것인지 철도 산업발전소위 소속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누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국내 언론에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언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국 언론들이 한국 상황을 가장 진실되게 보도한다. 따라서 진짜 뉴스를 접하려면은 영어를 공부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농담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자, 뉴욕타임스가 엄청난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그 사설이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일본 식민 통치와 이후에 독재 정권 시기가 그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를 축소하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비교했습니다. 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 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해 여름 밀어붙인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기를 원하고 난징 대학살도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설은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두 나라의 위태로운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훼손하려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된 교과서를 재집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뉴욕타임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서 잘못된 주장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라면서 앞으로 뉴욕타임스 측에 잘못된 사설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가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나요? 예. 그 지금 외교부야말로 대처를 한다고 하니까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한번 뭐 지켜봅시다. 네, 그냥 말로만 이러고 마는 거 아닐까요? 외신한테 특히 약한 한국의 보수 정권 아닙니까? 자, 한국일보 일면을 보니까 눈이 번뜩 떠지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감사원이요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아시죠? 주한 미군이 이제 주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이걸 우리 정부가 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말이죠.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모 일보 독자들인가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불할 거 다 지불하는데 미국에게 또 고마워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없이 미국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국을 지키러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사실 감사원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자, 이번 감사는 진보 성향의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방위비 분담금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가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데다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 법령을 어겨가면서 매년 상당액의 분담금을 축적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수천억에 이르는 남는 돈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었죠.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가 넘습니까? 네, 지금 쌓인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올라가요. 네, 올해 500억 원이 올라서 9,20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남는 돈이면 그 돈부터 쓰고 모자라면 얘기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1조 이상 축적을 시켜놓고 말이죠. 자, 이번 감사가 20여 년 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돼 온 분담금 사용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칠지. 그러나 미지수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한미 협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네요. 분담금 집행 문제는 정책적 선택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로 밝혀낼 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감사에 착수한다. 이거는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 그간에 제기됐던 논란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못 박음으로써 주한미군이나 우리 정부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국일보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잘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이진한 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이분이 지금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무력화하는데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한겨레 12면을 가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진한 2차장 검사에 대한 그런 감찰이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일을 했느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입하는 기자 20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이 자리에 그 여기자도 이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진한 차장 검사는 한 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이 기자는 바로 여기자겠죠. 이 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끌어당기고 머리를 맞댄 다음 손을 잡고 뽀뽀 한번 할까라면서 여러 차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제지를 했어요. 자, 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기자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기자, 지금 여기 등장하는 기자가 3명입니다. 여기자. 또 다른 기자의 등을 쓸어내렸고 허리를 껴안고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진한 차장 검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따위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자, 나흘 뒤에 대검 감찰본부는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3일 그제 이제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 참가했던 감찰위원은 피해자들, 그러니까 기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들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서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경고 처분은 이게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징계, 경고, 주의, 인사 조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최상위인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까지 가능한 중징계가 있고요. 그리고 감봉, 견책 같은 경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바로 경고 단계에서 이번에 그 신분조처가 내려졌는데요. 징계를 청구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고에 그친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해놓고 기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자들이 그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런 말 때문에 감찰위원들이 경고에 그치는 조처를 내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다른 감찰위원은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말, 그런 말을 자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검 감찰 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도리어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그 기자의 진술이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기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 그것도 엄한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감찰위원들은 엉뚱하게도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만 내렸단 말이죠. 그 진술서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참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았다. 이때부터 확실한 성추행이라고 느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예. 엄한 검찰 내 처벌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경고만 내렸을까? 이에 대해서 김훈 감찰 1과장 직무대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신체 접촉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이게 성추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윤석열 검사 파동에서 나올 수 있듯이 수사 외압에
저항했던 검사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중징계입니다.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입니다. 네, 이 성추행은 경고다. 예. 이래놓고 이게 성범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웃지요. 예. 이진환 차장검사 문제, 이거 이대로 덮을 문제 아닙니다. 이거 여론의 공론도 안 됐어요, 지금. 어제 어처구니 없는 경고 처분. 이거 경징계도 아니거든요. 이런 경고 처분으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것이고요.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가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도 네. 이 문제 동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이건 자신들의 문제고 기자들의 이걸 그냥 덮으면 기자들이 다른 무엇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취재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그것도 회식 장소에서 있었던 이런 성추행도 예. 막아내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네. 이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이 관련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건요.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20일이 지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드러나게 된 건 아마 기자들이 그 감찰 결과를 보고 그다음 판단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경고에 그치고 말았으니 이거 기자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최종 승인. 그동안 승인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오류가 발견되니까 수정해와라. 수정할 수 있는 건요. 이 오탈자 정도입니다.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간 교학사 잔뜩 봐줘서 무려 751건을 고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승인을 했는데 최종 승인한 교과서는 그럼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교학사 교과서에 오류 수백 건이 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현대사만 그리고 오탈자 빼고 근현대사만 357건이 지적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간도의 위치, 서간도의 위치를 잘못 표시하는 등 이건 기본적인 팩트도 틀려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어떤 또 반응을 보였느냐. 최종 인쇄된 고등학교 교학사 교과서에서 검정 합격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결함이 발견된 부분도 있어요. 친일 독재 미화 부분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또 찍어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검정 취소로 가야 되는데 교육부가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최종본이 아니다. 아니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종본이지 인쇄를 하는데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전국역사교사 모임 회장은 역사교사 생활 22년 동안 교과서 시험본을 찍어 돌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교과서를 지금 인쇄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본이다라는 얘기는 참 처음 들어본다. 검정 합격을 취소하지 않으려고 어이없는 해명을 하는 교육부의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이게 박근혜 의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냐라고 사설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니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그 함량 미달 수준 이하의 이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칼 한번 제대로 뽑았습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명희 교수 있죠?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입니다. 이 양반이 말이죠.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에는 한국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 현재 교과서 집필과 발행에 관한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국사 과목에서 내용 전개 준거안이란 걸 마련해서 세부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 교과서가 국가 권력에 의해 일방적인 이념에 치우칠 수도 있으며 심각한 내부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2006년엔 뉴라이트 개간지인 시대정신 가으로에 실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최근에 정부가 이제 교과서 파문 이후에 국정화를 공론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세열 사무총장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 철학을 바꾸는 것은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라면서 곧 현재 보수 진영의 국정화 논리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국민일보 며칠 전 소개해드렸던 기사가 있었죠. 현직 검사가 여성 연예인 이모 씨 수사를 했는데 이 여성 연예인 이모 씨가 이 수술을 했단 말이죠.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수술을 해준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사가 연락을 해서 이 여자 연예인한테 수술비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은 당신 수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돈을 또 돌려받아서 이 연예인에게 줬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오늘 국민일보는 수술비 안 돌려주면 당신 수사할 수도 있다.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 수술 부작용이 심한데 방치하면 고소된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문제 해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해당 검사는 그 연예인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봐준 것이다. 선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검사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6면 요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당 지방선거 전략을 세우면서 대선을 복습하고 있다. 물론 이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이슈를 주도한 이런 면을 이제 복습하면서 6.4 지방선거에서도 어떻게 적용할지 이걸 고민한다는 내용이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인데, 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했던 당시 대선을 복습한다는 얘기로 언뜻 받아들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관권 선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은 민주당이 햇볕 정책을 16년 만에 손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했었다. 따라서 이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짚어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완전히 지금 김한길 민주당 체제가 그 정부의 논리에 휘말리는,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휘말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이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본말이 전도된 이 통일론에 대한 지적인데요. 준비도 없이 대박 환상만 지금 키우고 있다. 남북한 간 신뢰 프로세스 동력은 약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에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통일 후에는 어떻게 제도와 법규를 정비할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화해, 교류는 외면한 채 흡수통일론을 앞세우고 있는 양상인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쪽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세계일보가 웬일이죠? 이런 기사를 다시렸네요. 분석 기사가 일면에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두 기사만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13면을 가보면은 숭실대 청소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60에서 70대 노인들로 구성된 이 청소 노동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장학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말이죠. 102명이 노조비 일부를 매달 출연해서 향후 5년 동안 1200만 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려운 대학생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장학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참 가슴을 짠하게 만듭니다. 네. 국민일보 기사가 마지막 기사입니다. 29면 종교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냐면은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 보도가 많으니까요. 안 되겠다. 이런 언론 보도에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한국교회 언론회입니다. 한 2000년쯤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년 집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사를 쓴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통계를 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데요. 아니, 언론의 그 주요 기능이 뭡니까? 비판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비판했다고 이렇게 신문을 좀 꾸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비판한 신문이 경향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문화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순이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언론에는 개신교와는 달리 불교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참 이게. 뭐 할 말을 잃을 정도 수준의 기사를 다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 개입할 데가 없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막간 퀴즈입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 야권 연대는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만을 위하여 연대하는 것은 마치 보기도 좋고 먹을만하고 또 지혜롭게 할만해서 따먹었던 금단의 문제드립니다. 황 대표는 야권 연대를 보기 좋고 먹을 만한 금단의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단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1,300만 원어치 고기, 3번 교학사, 4번 대박.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호소카 전 일본 총리 도쿄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군요. 전직 총리가 탈핵이라는 단일 깃발을 들고 도쿄도지사에 출마하는 아주 의미 있는 선거를 보게 됐습니다. 도쿄도지사 선거는 2월 9일에 보궐선거로 치러집니다.
호소카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대중적인 인기가 아주 높은 고이즈미 전 총리인데요. 어제 두 사람이 만난 후에 호소카와가 원전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서 이 후보를 선언했습니다. 고이즈미는 기쁜 마음으로 호소카와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 애쓰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호소카와 고이즈미 사이의 탈핵 연대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고이즈미는 이번 선거는 원전 없이도 일본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집단과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집단 사이의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은 꽤 다르죠? 예, 호소카와는 아사히 신문 기자 출신인데요. 1993년에 소위 비자민 연립 정권, 그러니까 자민당이 아닌 당을 모아서 만든 그런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1955년 이후에 자민당 지배체제를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고이즈미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5년 이상 자민당 출신의 총리를 했는데요. 90년대 중반 바로 그 호소카와 내각의 출현 이후에 크게 흔들렸던 자민당 지배체제를 2000년 이후로도 연장시켰고 아베 현 총리를 키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다 약간 좀 스타성이 있고 또 소속 정파에서도 이단화적인 어떤 정치 형태를 보였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이번에 연대가 성사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호소카와 도지사 당선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의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호소카와는 현 아베 총리 직전에 총리를 했던 민주당의 노다 총리, 그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여고생이라고 불렀던 그 노다 총리의 스승격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호소카와가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한다면 민주당의 노다파 그리고 탈핵이라는 정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야권의 재편인데요. 현 집권 자민당에 대항하는 큰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야권만 모인다면은 뭐 그게 별로 겁은 안 나겠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스승인 고이즈미가 자기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정면 반대하는 그런 점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주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키나와 지역의 선거도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오키나와에서는 오는 일요일에 나고시의 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내의 해노코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찬반의 성격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후보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나고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전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갈등하게 되는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에 껄끄러졌던 그런 미일 양국 관계에 또 한 번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에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요? 연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일 공세에 고삐를 아주 바짝 재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외교부가 만주 사변 유적지를 돌아보는 일정을 짜가지고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주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1931년에 일본군이 만주철도, 만철을 파괴하면서 만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사건인데요. 그 과정에서 3,000명의 중국 사람들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런 유적지를 돌아보는 취재의 일정을 짰는데 얼마 전에 일본이 서울과 베이징에 있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독도하고 센카쿠 열도를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우리 외교 당국의 그런 움직임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도록 하는 지침을 어제 공식 발표했는데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성명 정도만 냈었는데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중국의 길림성 기록보관소라는 곳은 2차 대전 때 중국을 점령했던 일본군 병사가 중국 주민들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쓴 편지도 어제 공개했는데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역사전쟁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워싱턴에서도 주미 중국 대사가 나서서 반일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이 일본 쪽에다가 주변국들하고 잘 지내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들이 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진이 여러 언론에 실렸어요. 예.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시리아 내전 문제를 얘기하려고 지금 케리 미 국무장관하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그저께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이 미국의 아이다호산 대형 감자를 선물하고 또 라브로프는 러시아식 털모자를 담례로 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두 나라의 관계가 요즘에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시리아 문제 말고도 미국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스노든이 지금 러시아에 망명한 상태고, 그리고 미사일 방어 문제, MD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미러 관계가 냉전 이후의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문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시리아 정권을 뒤에서 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반군을 지지하는 편인데, 그런데 반군에는 알카에다 세력까지 있을 정도로 워낙 그 구성이 다양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미국, 러시아 두 나라가 시리아 문제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음 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문제에 관한 2차 국제 협상이 있는데 그거를 앞두고 두 나라 외교장관들이 미리 만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개입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아주 원칙적인 것만 일단 합의를 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에 열리는 시리아 관련 제네바 회담 쟁점이 뭡니까? 회담의 의제는 아직 정리도 안 됐고 누가 참여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서방이 밀고 있는 반군만 참석을 한다면 그게 과연 반군을 다 대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참석 여부도 중요한데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밀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하고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참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권을 뺀 과도정부 이거를 만든다는데 이란이 합의만 하면은 참석을 동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란은 그런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러시아가 중간에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것이 회담 성패의 1차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필리핀이요. 태풍 이후에 인신매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슈퍼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한 지 2달이 이제 됐는데요. 태풍 후에 많은 어린아이들하고 여고생들이 보호자를 잃고 또 살 집도 없어지면서 인신매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사마르라는 섬이 원래부터가 여기가 인신매매범들의 근거지였는데 2008년 이후에 활동이 조금 잠잠해졌었다가 태풍 이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고생 5명이 사창가로 끌려갔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또 성인들도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거 아직 치안이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복구되기에는 좀 이른 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걱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1991년에 필리핀에서 아주 큰 화산 폭발이 있어서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린 소녀들이 사창가에서 쌀이나 통조림 이런 것들하고 교환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비극이 이번에도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필리핀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신매매범들을 검거하거나 아니면 인신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자회견을 조각내어 편집한 것으로 황우여 대표의 발언 내용과 무관합니다. 황우여 대표님, 야당과 노동자에 대한 거짓 비방, 즉 종북몰이, 마타도 올해는 그치실 겁니까? 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 또는 저주는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호남과 비영남을 홀대하는 걸 넘어 폄하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을 매도하는 일을 이제는 중단하시겠습니까?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최적의 처방책으로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공약하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노동자들을 계속 외면하실 겁니까? 국민 행복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은 의료 영리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서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흔드는 규제 제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공무원 부패 방지 법안도 우리 미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패 방지 법안도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방금 말은 조각조각 편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 걱정은 한마디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들이 외압 때문에 채택을 철회했다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철회가 아니라 애초 채택 과정에 학교장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외압의 실태를 조사한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창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 의원께서 발표하신 내용, 그 교장 차원의 교과서 채택 압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사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경기도의 그 1개 공립학교하고 6개 사립학교 해서 7개 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연초인 2월 2일부터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반발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6개 교가 다른 검정 교과서로 재선정을 했는데요. 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그 법적인 절차로 규정된 교과협의회와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분석한 결과 네. 그 재선정에 들어간 7개 교 가운데 6개 교가 그 교학사 교과서를 이제 무리하게 채택하기 위해서 갖가지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네. 어떤 방법이던가요? 그 이제 회의록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네. 그 이제 실제 그 자리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장이나 교감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교과서를 교과서 선정을 개입하거나 특히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일정한 압력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 6개 학교가 모두 교장의 외압이 있었던 곳입니까? 그 크게 이제 한 3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먼저 그 한국사 담당 교사들이 사전에 교과협의회에서 그 선정한 순서를 운영이나 그 학교장이 뒤바꾼 경우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수원의 그 동우여고와 이제 동원고의 경우인데요. 네. 그 동우여고는 그 이미 역사교사들이 양심선언으로 이제 사실 밝혀졌지만 그 1순위로 비상교육 교과서를 추천했는데 네. 학교 운영위에서 이제 3순위 교학사로 정리되었고 네. 동원고 같은 경우도 미래인 교과서를 1순위로 추천했는데 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교감이 교학사 이외의 7종의 교과서는 김일성과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한 서술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다. 반면에 교학사는 해방 이후에 북한의 남침까지 기술하고 있고 그 일자의 침략기에 대한 서술에 문제가 있지만 향후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 교학사 교과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학교장이 교학사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그 밖에 그 양서고 같은 경우도 그 학교장의 개입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네. 특히 뭐 그 교장이 학교 운영위에서 그 내용상의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변호를 하고 분당의 영덕 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한 학교 운영위원회, 파주의 운정고도 교과협의회 사전 개입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여러 형태로 이렇게 저질러졌습니다. 네. 통상 그런 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감이 발언을 잘 안 하는 것이 통례인가요? 물론 이제 학교 운영위 같은 경우에 그 교장이나 교감도 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 자기 의사를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교과 선정을 위한 학교 운영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직접 그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그 교재 선정에 관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로서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과도하게 이 교장교감이 개입을 하거나,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과 내용에 이제 북한 문제 같은 이 색깔론을 들여대면서 교장이 어떤 특정 그 출판사를 요구하게 되면 이를 반박할 그 학부모나 교사들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네. 지금 7곳 가운데 6곳에서 이런 외압의 그런 증거들을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6곳이 모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수원의 동우여고와 동원고, 네. 또 파주 운정고, 네. 분당의 영덕여고, 네. 그리고 양평의 양서고, 네. 그리고 한 곳이 어디죠? 파주의 이제 한민고 같은 경우인데요. 네. 한민고는 이제 그 학교 운영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올해 이제 개교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네. 그 학교 설립 심의 이런 데에서 이 교과서를 선정한 경우입니다. 네, 거기서는 어떤 외압이 있었습니까? 외압이라기보다 이제 구성 절차 자체가 법적인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학교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채택했던 곳 가운데 여주 제1고 한 곳이 남는데요. 네. 예, 그곳은 정상적으로 채택했던 곳인가요? 이 학교 운영위나 이제 교과 협의록을 사실은 제출하는 내용을 보면 네. 골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얘기된 것을 충분히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주제일고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회의록 그 자체로 드러난 사실로만 볼 때는 정상적인 절차라기보다 그냥 정해진 그런 논의를 했구나 하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주 제1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뭘 찾아내지 못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네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보니까 교과협의회, 또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기구들이 구체적으로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이 교육부가 우선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거민정 교과서 도서 선정 지침에 이렇게 보면. 네. 담당 교사 3인 이상으로 교과 협의를 꾸려서 순위를 추천해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이제 교과 협의에서 대개 교사들이 교과서를 읽어보거나 전체를 검토한 뒤에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네. 이렇게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법 시행령에 교과형 도서 선정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사전 심의기구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제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교과협의회에서 추천된 교과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 학교운영위에서 대부분 교과서를 선정하기도 하고 네. 최종 결정자인 교장에게 이제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럼 교과협의회는 역사 교과서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교사들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역사 교사가 이제 3인 이상이 학교에 있는 경우는 역사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다 협의를 하고요. 네. 부족한 경우는 이제 사익과 교과서가 교사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교과협의회는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참여하는 기구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들이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조사하신 학교 가운데는 교과협의회 회의에 교장 또는 교감이 참석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까? 교장이나 교감이 교과협의회에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네. 양서고의 경우는 이제 교과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회의록을 보면 그 중에 한 교사가 교장이 사전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암시했다는 그런 근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 말을 통해서 관리자가 국가주의를 이제 강조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정황이 포착되었고요. 네. 대부분 이제 교장 교감이 직접 개입을 한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네. 네, 발언을 통해서 한 겁니다. 네. 최 의원께서 조사 결과를 언론에 낸 시점이 지난 13일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별 조사를 실시했죠. 이 네.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는 어떤 취지로 이루어진 조사입니까? 뭐 교육청의 조사에 조사요? 대해서 일부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10일경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그 감사과에서 네. 그 6개 학교에 그 2명씩의 이제 감사반원을 파견을 한 건데요. 네. 무슨 의합을 조사하러 간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교과서 이제 채택이 논란이 되니까 네. 학교 현장에 이제 교과서 채택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그런 목적으로 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점에 그런 특별 조사를 실시한 거는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교육 과정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그 장학이나 네. 또 전반적인 그 올바른 교재가 채택되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지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연초에 이렇게 불거져서 사실은 제가 그 경기도 교육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뭐 교장의 아니 학교의 그 권한이다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네. 이 감사 파티에서 나간 것도 외압의 조사가 아니고 뭐 워낙 예민하니까 좀 조심하는지 그 뭐 절차를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우리 최 의원님께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그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러 가는 게 저는 당연할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더군요. 제가 봐도 이 학생들까지 나서서 네. 대자보를 붙이고 우리에게 그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배우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네. 학생들까지 이렇게 나서는데 그 행정기관이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네. 저는 옳지 않다. 네. 교육청이 나가서 정당한 방법으로 네.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네. 이제 교육부는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입장을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좀 비판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혹시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특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언론 등에서 외압을 조사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의도성이 있는 조사가 아니냐고 비판을 견제를 하고 도교육청이 부담을 느껴서 결국 최 의원께서 사실은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네.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그 의원은 네. 교육청을 이제 심히 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이번 제가 운영위 회의록을 발표한 것은 네. 그 2일 경우에 이제 제 지역구인 파주의 운정고에서 네. 더군다나 공립고등학교인데 이곳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었고 네.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교장이 사전에 교과협의 논의 과정에 개입을 했다. 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고 네. 바로 도교육청에 이런 교과협의회와 학교 운영위 회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요구를 해서 학교로부터 이제 직접 제출받은 자료고 네. 사실은 도교육청이 조사를 나가기 전에 네. 이 자료는 이미 받았던 거고요. 네. 그거는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받은 것을 네. 분석해서 저는 이제 분석하고 일부 확인이 또 필요해서 네. 교사들이나 해당 학교에 관련된 분들의 또 의견도 듣고 해서 23일 날 정확히 발표한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국회가 철도 파업 사태를 중재하면서 만든 위원회가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입니다. 철도노조는 물론이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철도 민영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장치를 법으로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들리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은 철도 민영화를 아예 공식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소속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 경찰 출석 과정에 관한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예, 예. 어제 현장에 계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어땠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 철도발전소위 위원으로서 네. 이제 자주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철도발전소위에 바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려고 갔었죠. 네. 그래서 마침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되면서 좀 장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네. 아침에 10시 반에 이제 옥내에서 자진 출석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일어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자진 출석하겠다고 분명히 문구로서 또 육성으로 밝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자진 출석을 해서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그 간부들이 책임지고 안고 오겠다. 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입구죠. 그 건물 입구에 네. 상당히 많은 이제 경력이 배치돼 있었어요. 경찰 병력이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11시 10분 정도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자진 출두하려고. 네. 그때 이제 같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떤지 배나 마찬가지지만 뭐 출석을 하러 자진 출두를 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사람들이 인사말을 나누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집회 신고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다 나와서 11분이 다 나와서 그 간단한 인사를 하는데 우선 민주노총의 신순철 위원장이 그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바로 경력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양쪽에서 그 기동경찰 그분들이죠. 경찰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계속 상황이 이제 악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 자진 출두가 좀 그런 친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강제 연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체포영장에 따라서 강제 연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건물 안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오전 상황이 거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옥 외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거기서 발언을 하는 과정이 집회 시위에 해당했다. 그런데 신고된 것보다 인원이 많았다. 뭐 이렇게 돼 있더군요. 뭐 경찰 얘기는 집회 신고돼 있는 인원은 30명이었다라고 하는데 30명은 넘었죠, 사실. 근데 네. 그 30명이라는 게 길에서 오가는 사람, 물론 오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네. 아마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 3분의 1, 언론사에서 취재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네. 그리고 경찰분들 또 사복하신 분들이 3분의 1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예. 뭐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진 출석하면서 인사하고 한번 얼굴 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집회라고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그 연행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는 그 거군요. 시점에서 체포영장에 따른 네. 그 강제 연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사와 조기사에 있던 분들은 마찰 없이 출석을 하신 거죠? 예, 그쪽 상황은 뭐 이야기 듣고 또 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자진 출두에 걸맞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경찰에서의 좋은 매너를 지켜줬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매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노총 그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 사옥 앞이었죠. 네, 예. 네. 거기에 이제 경찰 병력이 그렇게 배치되고 체포를 시도하고 다시 그 노조 지도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네, 이 과정에서 그 윤 의원님 등이 중재에 나섰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국은 출석을 이끌어냈습니까? 뭐 중재라기보다도 네. 우리 민주당의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이 그 서른 의원님이 계시죠? 같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사람들을 그 강제 연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예. 국회의원인 본인이 호송 차량까지 안내할 테니까 호송 차량 앞에서 집행을 해라.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좀 요청을 경찰 측에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이제 협의라기보다 그렇게 이제 양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현장으로 다시 내려왔죠. 네. 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내려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근데 현장에서는 또 그런 지시는 없었다. 그와 지시가 다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을 많이 또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 현장의 책임자한테 전권을 줘야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상부 이상의 그 지시와 문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무척 답답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호송 차량의 그 철도 지도부가 탄 시점이 5시 정도였으니까 한 6시간 정도 본의 아니게 윤 의원님이 그 철도 노조 지도부와 함께 있었군요. 예, 저도 끝까지 또 같이 있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철도 노조 위원장과 대화를 꽤 하셨을 텐데 어떤 요구를 하던가요? 그 철도 발전 소위에 좀 바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회사 체제로 정부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소발 KTX를.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상당한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경영을 하게 된다면은 네. 효율성 중심이라는 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비용을 줄이면 전부 아웃소싱을 합니다. 외주를 주게 되죠. 예. 그리고 필수 인력도 최소화시키고. 네. 그래서 차량에 한 사람이 타는 경우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이 달리는 열차는 상당히 많은 승객을 싣고 예. 위험할 수 있는 지점이나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을 잘 피해가야 되는데 예. 이게 아웃소싱돼서 단일 협력 체제가 안 되고 또 1인 승무 체제로 가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엔가 카나다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때도 그 화물 열차였는데 그 달리는 열차에 승무원은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브레이크를 걸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열차가 그냥 마을로 탈선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대형 사고가 났죠. 네. 문제는 철도는 효율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다 공감이 가는데 이게 철도소위원회 그 논의 내용을 보면 좀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수소발 네, KTX 답답합니다. 문제만 해도 복잡한데 무슨 뭐 새로 2017년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노선에는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되더군요. 그거는 정부 측에서 네. 철도 발전 소위에 보고한 자료에도 그렇게 명문화돼 있죠. 네. 그래서 영업이 잘 안 되는 적자가 나는 선들은 네. 이제 그 폐쇄 내지 제3섹터 네. 뭐 지자체나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정부는. 그리고 아마 금년에 물류 부분이 상당히 적자입니다. 네. 이 부분을 자회사로 만들어서 또 그 기존 쿨레일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또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제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것이 수소발 KTX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적자 노선이 되든 또는 또 신규 노선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든 그건 결국 민간 자본이 들어오고 민영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영화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겠죠. 수소발 KTX 자회사를 향후 네. 뭐 이번 정권은 아니라도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 그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가정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주식회사 형태도 출범했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이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팔 수도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팔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여전히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는 또는 외국 자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그 민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을 법에 명시하자는 게 네. 그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리고 또 철도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향은 이제 자회사 체제로 가고 적자 노선이나 향후 신설되는 노선에 그 민간 참여를 개방하겠다라는 네. 민간 참여를 그 실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적자 노선은 뭐 저도 경의선이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랐고 지금도 그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예. 경의선 같은 경우는 적자 노선입니다. 네. 그 적자 노선이라고 해서 이것이 효율성의 위주로만 보면 뭐 폐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의선은 개성, 평양, 북경 이렇게 한 대륙 철도의 근간이죠. 네. 이런 철도를 효율성으로만 보고 민간에게 맡긴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되거나 예. 혹은 운임을 높이는 조건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죠. 정부가 뭐 공개적으로는 민영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13일 회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민간에 개방한다는 거 일부 구간이겠지만 예, 예. 그건 민영화가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부가 이제 면허를 내주면은 네. 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법 해석이에요. 그리고 적자 노선을 일부 폐지하고 예.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결정이 돼야 되죠. 네. 근본적으로는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철도공사 부채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철도공사 부채는 17조 원에 이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부채가 또 17조 원이에요. 예. 예, 그 전에 철도청 체제에서 공사와 공단 체제로 이제 나눠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철도 부채가 35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 부채는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서 메꿀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이 부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뤄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철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거기까지 그 말씀을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예. 지금 관심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그 철도 민영화를 우리 사회가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철도 파업의 중재에 나서면서 이 민영화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켜 줄 것이냐, 뭐 이런 데 관심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예.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또 소위에 임한 의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네.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법제화했을 때 한미 FTA와 상충돼서 네. 오히려 국익에 손상을 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오히려 민영화를 방지하는 법제화를 해야 네. 한미 FTA로부터 그 철도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권이 인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독점권을 오히려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쟁을 하고 전문가 토론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 그 한미 FTA나 WTO 등 국제 무역과의 충돌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의 그 법률 또는 유권 해석을 좀 의뢰하기로 그렇게 의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이 그 소위에서 한 얘기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네. 그 신규 그 노선에 네.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것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민영화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던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민영화라는 게 네. 민간 자본이 운영하거나 민간 네. 자본이 지분으로 들어오는 거를 민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방침이 철도공사가 아닌 이외의자, 철도공사가 이외의자에게 그 철도 운영의 일부를 맡기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걸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그렇게 당연히 어불성설인 얘기를 차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했다는 게 사실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뭐 다 확인된 사실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정부는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네. 효율화를 또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네. 이 부채 덩어리를 국민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관련 내용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영화 속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영화와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입니다. 자,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영화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 가운데 최근 네. 극장 개봉한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또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월가의 늑대. 네. 뭐 이런 뜻이겠죠. 주연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배우죠. 뭐 타이타닉 이후로 쭉 지금까지 원래는 굉장히 그 훈남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는 엄청난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연기 잘하는 훈남 배우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또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로 이번 올해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을 며칠 전에 수상을 했죠. 이전에 에비에이터라는 영화로도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두 번째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대중들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영화가 실존 인물을 다룰 때는 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 인물을 다시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죠. 뭐 최근에 900만 명 돌파해서 100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뭐 재작년에 1000만 넘었던 광해 왕이 된 남자 같은 경우에도 조선조의 광해군이라고 하는 또 임금을 영화로 다룬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나 그 잘 알려져 있는 인물에 미처 알려져 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들을 이제 영화로 담아냈을 때 그 대중관객들의 호기심을 가로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흥행적인 계산이 그런 영화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들, 네, 그런 인물들을 영화로 굉장히 그 삶이 드라마틱해야겠죠. 당연히 네. 전제 조건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의 그 인생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도 종종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인물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냥 단순히 드라마틱한 것만 가지고는 영화로 만들긴 좀 어려워요. 네. 거기에 분명히 함의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로 이 사람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선 그것은 그 사람이 상징하는 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공기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존 인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존 인물들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실존 인물을 많이 연기했죠. 이를테면 이 영화의 감독인 마틴 스콜세지와 함께 했던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미국의 엄청난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인물,
상당히 돈이 많은 그 영화 제작자였고 스스로 뭐 비행기를 뭐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그 강박증, 결벽증 이런 것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예. 그런 그 이면에 그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그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슬쩍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원래 이 영화 에비에이터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연출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전에 뭐 택시 드라이버라는 작품 아시죠? 그리고 성랑항소 뭐 여러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분은 그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의 허구성을 또는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그 미국의 역사 안에 숨어있던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데 아주 탁월한 연출적 그 관점을 보여줬던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그 누구를 그리고 있는 거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요? 네. 네. 제가 뭐 다른 영화 얘기 계속 하니까 자꾸 본론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네. 네. 그 영화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때는 연출을 맡았었는데 네. 디카프리오가 그때는 이제 프랭크 에버그넬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희대의 사기꾼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도 역시 실존 인물이었어요. 20살 약관의 나이에 온갖 변호사, 의사, 항공기, 뭐 기장 이런 것들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예. 네, 사기 행각을 벌였던 1960년대 말부터 그러다가 이제 FBI에 검거됐던 한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서도 디카프리오가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그 인물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다시 재조명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결국은 사기라는 것은 그 사회의 틈새를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 사회에 뚫린 말하자면 구멍, 그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구멍이 무엇이냐? 미국 사회라고 하는 곳에 뚫린 틈새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 프랭크 에버그넬이라고 하는 친구가 파고든 건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혹은 어떤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판단해버려 쉽게 믿어버리는 예. 그런 그 미국 사회 현실 이런 것들을 좀 풍자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울프 오브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영화는 조던 벨포트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던 벨포트가 쓴 회고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영화 제목이 짐작하게 만들듯이 이 영화는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말하자면 주식 사고 파는 사람, 네. 주식 거간꾼, 주식 브로커의 얘기입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인 조던 벨포트는 주식 브로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외 주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팔면서 돈을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누가 저기 뭐 조지아주에 사는 어떤 친구가 뭔가 하나 신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기술이 조금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곧 상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하면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상장된 주식은 수수료가 낮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수수료가 무려 50%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50%의 수수료를 먹고 이제 그걸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듭니다. 그래서 이 조던 벨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이 돈을 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한편으로는 좀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호흡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서도 요즘 시쳇말로 우프다라는 말이죠. 웃기면서 슬픈 거죠. 아니 뭐 사람들이 저런 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나. 그러면서 이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의 주머니를 저렇게 채워주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쉽게 속아요. 쉽게 속는데 그건 결국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착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금융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흔히 얘기하는 그 미래 가치. 예. 라는 거죠. 야, 미래에 이거 굉장히 뜹니다.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 허상인데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다 투자하면 미래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네. 현혹시키는 거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의 그 어떤 측면에서의 본질은 이 영화 속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실제 돈은 없어요. 실제 돈은 없어. 그냥 서류상에 돈이 있을 뿐이야. 예, 실제로 돈은 없는데 서류상의 가치가 올라갈 뿐이지. 하지만 진짜 돈은 우리 주머니에 꽂히게 돼 있어라고 그 주식 브로커가 그 선배 주식 브로커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조던 벨포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금융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착취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영화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한편으로는 조던 벨포트가 결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마약 중독이나 혹은 뭐 엄청난 섹스 중독이나 맨날 파티하는 그 엽기적인 파티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돈에 중독되면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것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야, 욕심이 화를 부르는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신다면 관람료가 아까우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교훈을 주는 영화가 아니라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혹은 그 금융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어떻게 돈과 욕망에 중독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려는 영화다. 그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영화 한번 꼭 관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사기가 가능한 거는 그 뚫린 틈새를 잘 네.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사회가 좀 떠오릅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사기가 가능한 사회일까? 우리 최강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류의 사기가 가능한 사회죠. 정치 사기가 참 용이한 사회인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네, 네. 안보나 종북, 빨갱이 뭐 이런 데 기대서 정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The Wolf of Wall Street. 네, 최강희 평론가께서 추천해 주시는 영화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권 연대는 보기 좋고 먹을 만한 금단의 이것이다. 그래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금단의 이것이 무엇일까요? 답은 1번 사과였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